낭만서점 15회 첫 번째 트랙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론 쓰고 있는 허입니다. 예, 저희 벌써 15회입니다. 네. 제가 발음하고도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네, 10회라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왔구나 싶고요. 낭만서점과 같이 하면서 어느덧 계절이 여름이 또 다 지나가네요. 네, 그때 좀 추울 때 2월경이었으니까 시작할 때 겨울바람 불고 코트 입고 왔었는데 네, 왔었는데 반팔 입고 다시 긴팔을 꺼내야 할 시기가 왔네요.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7개월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아요. 9월 됐으니까. 네,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네요. 다행입니다. 작가님께서 이 낭만서점에 많은 어떤 애착을 또 가지게 되셨잖아요. 물론 저도 그럼요. 낭만서점에 정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데 이 애정이 부디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합니다. 네, 저희 점점 열심히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낭만서점 잘 듣고 있다는 인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곳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히 어떤 독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낭만서점을 아신다거나, 낭만서점에서 어떤 회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거나, 이러면 저는 독자도 마찬가지지만 청취자분들도 누가 듣고 계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분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조용히 그냥 우리와 같은 클럽 회원이시구나. 네, 우리 멤버구나. 인증 이렇게 한 것 같은. 근데 세상에 이렇게 숨어 있는 멤버들이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 들면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려요. 저도 이렇게 SNS 많이 하진 않지만 트위터에서 얼마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논문 쓰시는 동안 낭만서점을 들으면서 많은 위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되게 좀 감사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얘기한 어떤 대화가 그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좀 쓸 수도 있구나. 참 좋았고요. 제가 요즘 논문 쓰고 있는데 저는 뭘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할까? 낭만서점으로는 부족하신가요?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쌓이시는군요. 오히려 왜 이렇게 못해? 말이 버벅거려? 이렇게 화가 좀 증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음악 좀 들으면서 좀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순의 떡볶이 같은 거. 저 어떤 분 댓글 봤는데 낭만서점 들으시는 조제님이었던 것 같아요. 팟빵을 남겨주시는. 근데 낭만서점 들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평론가님을 놀리는 재미라고. 작가님이 굉장히 해맑은 표정으로 저를 좀 놀리십니다. 근데 저는 전혀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놀리시니까 이거 뭐라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약간 피학적인 어떤 쾌감을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작가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일종의 매저키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겠다. 저희 첫 번째 트랙에서는 지난번부터 포맷이 바뀌었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희 지난번에는 막 사랑에 빠진 연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소설 2권을 말씀드렸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사랑에 빠져서 이제 시작하시는 연인들이니까 얼마나 두근거리고 또 좋으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팟캐스트를 들으시는군요. 그것도 좀 놀라웠는데요. 참 많이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지금껏 올린
그 컨텐츠 중에서 거의 이제 곧 1위가 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 정도로 다운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또 마침 개편을 한 첫 회였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힘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근데 좀 한편으로는 저어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저희가 주제와 방송을 잘 해서 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언 맥현과 줄리언 반스라는 네. 명성에 기대서 이렇게 된 것인지. 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언 맥현과 줄리언 반스만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너무 많은 좋은 소설가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껏 소개해드리지 않은 소설가들이 천배 만배 많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소설가의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주시고 많이 들어주시는구나. 이걸 좀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서 늘 일부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소설 그리고 꼭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소설들을 엄선해서 잘 말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작가님께서 엄선해 주시는 이런 책들을 골라 듣는 재미가 청취자님들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있습니다. 제가 뭐 작가님이 아니었다면 채실비치에서 읽었겠습니까? 그렇게 야하고 재미있는 소설인지 모르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전혀 뭐 집어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작가님 덕분에 신세계를 경험했다. 네. 네. 생각도 많이 하게 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엄청 많은 생각했죠. 네. 뭐 첫날 밤 뭐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그렇죠. 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방법론적인 고민들 많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희 15회 첫 번째 트랙에서도 역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각자 한 권씩을 읽어왔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제는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주제는요. 도망칠까 머무를까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소설입니다. 네, 저희 PD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주제가 아니냐며 네, 가슴을 치셨습니다.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좀 생각했던 주제는 추석이었습니다. 네. 시즌이니만큼. 그렇죠. 저희 방송 업로드가 추석 다음 날, 네. 이잖아요. 그래서 PD님이 시류에 영합해야 된다. 맞아요. 요즘 트렌드는 추석이다, 연휴다. 여기에 대한 어떤 소설을 오라며 우리를 닥달했는데 네. 막상 그렇게 저희가 책을 골라 놓고 보니 예. 골라서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렇게 추석 이렇게 한정하기에는 네. 정말 좀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설이 예 그런 그 한정적인 단어를 뛰어넘는 둘 다 너무나 좋은 소설이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추석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디론가 떠난다는 것. 그리고 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런 식의 이미지들로 저희가 이제 책을 골랐으니까 뭔가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또 책을 다시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한정적인 주제로는 네. 포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책을 종합해 본 결과 간명한 주제를 도출해낸 것이죠. 네. 네. 도망칠까 머물까 고민하는 당신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 두 권의 소설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작가님께서는 뭐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도망칠까 머물까? 늘 해왔죠. 늘 해왔었죠. 과거로 말할게요. 지금은 도망칠까라는 고민을 안 한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도망쳐봤자 어디로 가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또 역시 책 때문인데요. 예. 제가 책을 한 권 몇 년 전에 읽었어요. 책 제목이요. 흔적 없이 사라지는 법이고요. 부제가 실전 잠적의 기술입니다. 잠수 타는 방법에 대한 네, 2012년에 나온 책인데요. 잠적을 하려면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디테일을 알려주는 실용서예요. 실용서예요? 네. 정말 잠수가 아니라 네. 인생을
도망쳐서 다시 리셋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2012년에 읽으셨다고요? 그때 나왔어요. 2012년에. 그래서 이걸 읽고 How to Disappear예요, 제목이. 그래서 너무 확 끌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서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죠. 근데 이걸 딱 읽고 덮고 나니까 어렵다. 잠적하는 게 더 어렵다. 예. 네. 그리고 결론도 그래요. 잠적하고 너의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도록 어렵고 이 모든 것을 너가 다 감수하고 실제로 잠적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이제 너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다. 너는 평생 고독을 감내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도 할 것인가? 그걸 묻거든요. 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귀찮게 네, 그래서 네. 그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가긴 어딜 가. 뭐 이런 그 인생이 아주 커다란 그림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잘하게는 늘 고민하죠. 뭐 예를 들어 가기 싫은 약속이 있으면 가지 말까. 네, 그런 생각하죠. 그리고 원고 마감인데 뭐 안 되면 짤까? 뭐 이런 생각 가끔 하죠. 네. 작가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안 하세요, 평론가님은? 아니, 저는 많이 합니다. 네. 예, 많이 하는데요. 대부분 저는 좀 도망은 못 쳤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성실하시니까. 아니요, 성실을 약간 일부러 좀 학습된 느낌. 네. 뭐 그런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일탈이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일탈을 해본 게 뭘까 했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가출하신 적 있잖아요. 하루 만에 귀환하신. 하루에 3시간. 3시간. 야가다. 그 외에 특별히 제가 살았던 본래의 삶과 절연해서 다른 것을 해본 경험은 없었던 생각이. 예. 그렇지만 사람으로부터 도망치신 경험은 좀 있지 많죠. 않을까. 심지어 많아. 네. 많습니다. 예. 많이 도망쳤습니다. 제가. 예. 나쁜 놈이었죠. 나쁜 놈입니다. 네. 예. 네, 세부적인 것은 저희 또 곧 있을 연애와 사랑 특집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한번 파헤쳐 볼게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오늘 도망칠까 머물까는요. 물론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옆에서 도망친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지부진한 일상이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어쩌면 나라는 사람 그 자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나로부터 도망쳐서 떠날까 머물까 이런 고민이어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2권의 책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주제를 저희가 가지고 책을 선택했을 때 작가님과 제가 들고 온 각각의 책이 공통점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네. 신기했습니다. 예, 이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요, 제가 고른 책입니다. 제목이 귀향이에요. 예, 베르나르트 슐링크 작가의 소설입니다. 네, 베르나르트 슐링크 하면 책 읽어주는 남자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그 영화로도 개봉을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워낙 책이 좋았는데 영화로 보니까 역시 책이 참 좋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네, 디스를 하시는군요. 정말 작가님은 해맑게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뿐인데 네. 예, 베르나르트 슐링크는요. 이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 그 여실히 드러났듯이 그 표면에 드러나는 서사 외에 어떤 정의의 문제 그다음에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윤리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에서 제가 조금 아쉬웠다고 한 점은요. 영화는 이제 그런 것들을 책처럼 깊이 있게 그 어떤 내면의 고민, 고통 이런 것들을 다루기보다 좀 지나치게 그 연상녀와 연하남의 어떤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에 아무래도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요.
책에서 읽었었던 처음 맛봤던 감동 예. 이런 거랑은 조금 아무래도 다르게 읽혀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뭐 대중서사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이 이야기를 몰랐다면 흥미있게 봤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베르나르트 슐링크는요, 독일 작가입니다. 독일 작가고요. 그다음에 1944년생입니다. 독일인 아버지와 스위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모두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해서 본인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딱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시나요? 본인은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법학 박사학위를 무려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판사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아주 오랜 동안 법대 교수로 네,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설가로 또 명성을 쌓았죠. 예. 네. 그러니까 교수와 판사와 작가 생활을 네. 예, 병행이 아니죠. 이거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한 것이죠. 그렇죠. 예. 저는 이분이 참 다중적인 그래서 캐릭터를 가진 분일 것 같아요. 굉장히 신학적인 환경에서 성장을 해서 또 그것과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다른 법학이라는 곳에 인생의 젊었을 때 인생의 뜻을 두고 그쪽으로 일가를 이뤘는데 네. 또 중간에 문학으로 또 방향을 트신 거죠. 네. 근데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그 말이 아닌 것이 그것들을 다 한 번에 핸들링하면서 갔다는 것. 네. 이것이 한 인간의 인생으로 볼 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항상 베르나르트 슐링크는요. 어떤 죄와 책임의 문제를 문학적인 태제로 변주해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 그 죄와 책임이라고 할 때 늘 그 나치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저는 자유롭지 이분이 일부러 꼭 그 이야기를 집어 넣을 거야라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어쩔 수 없는 어떤 죄책감, 책임감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지지 못해서 계속 그 이야기들을 변주해 간다고 그렇게 읽힙니다. 네. 베르나르트 슐링크가 44년생이니까 사실 그 독일의 어떤 그 전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뭐 이렇게 직접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네. 그 후속 세대로서 전후 세대로서 가지는 일종의 부채감 그리고 네. 자신이 뭔가 그래도 독일인으로서 어떻게 전대의 그 죄과를 응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고민하는 작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독일인으로서 네. 고민을 하는 거겠죠. 정말 전후 세대로서 윗세대의 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자세가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어떤 민족의 죄과에 대해서 그 윗세대의 죄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지식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고요. 저도 이 귀향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서두부터 나치 이야기 이렇게도 말씀드리니까 이게 마치 네. 그때 참상을 고발하고 뭐 그런 소설이라고 혹시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소설은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추석 추석 골랐잖아요. 특집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제목이 저는 귀향이라서 골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모르셨구나. 네. 단순히 그 이유였어요. 네, 저희 PD님이 되게 강력하게 요청하셨거든요. 귀향하고 귀성하는 열차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을 하자. 네, 해서요. 귀향 뭐 이러면서 골랐는데요. 읽고 보니까
참, 네, 여러 가지가 그것도 역시 뭐 가능하지만 또 그 외에 더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어서 네. 정말 좋았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의, 그런 죄과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더 큰 것은요, 바로 그 자신의 자아 찾기에 대한 그런 서사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도망칠까 머무를까에 대한 어떤 한 중년 사내의 방황과 응답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예. 네, 저희 지금 이 방송이 업로드되는 게 화요일이라고 알고 있어요. 추석 다음 날 여러분들께서 추석 다 지내셨을 텐데 이제 명절이 없다면 이라는 상상을 가끔 해보잖아요. 해보셨군요. 자주 해요. 근데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면 어떨까?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만나던 사람들도 정말 안 만나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나고 살 수도 있다는 말인데 우리 명절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죠. 근데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화요일쯤 혹은 화요일 이후에 이번 추석에 어떤 걸 더 크게 느끼셨는지 다 다르시겠어요.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떤 느낌이 더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은 어떤 느낌이 많이 드십니까? 또 양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추석 명절이라고 해서 어떤 못 만났던 사람들, 뭐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번잡하게 막 만나고 그런 가족은 아니라서 단촐하게 지내는 편이라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런 시대에 명절이라고 해서 막 4, 5일 쉬고 연휴라고 이러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는 먼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네. 소설가니까 그런 사람들을 관찰을 저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추석보다 추석 오히려 지나면 괜찮은데 추석 되기 전에 주변에서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 며느리 제사 지내야 되고 그것 제사 아니라 차례죠. 네네. 근데 그 차례를 둘러싼 뭐 그런 것도 역시 있겠지만 귀향을 둘러싸고 항상 왜 너희 집에 먼저 가냐. 뭐 예를 들어 시댁이라면 왜 항상 시댁에 먼저 가냐. 우리 집에 먼저 가자거나 또 둘 다 지방인 경우에 먼 지방인 경우에 제 친구 한 명은 늘 명절에 자기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자기 고향에는 한 번도 못 갔대요. 아이고, 예. 네. 그래서 작년인가에는 한번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번에는 우리 집에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의 예상에는 막 집이 다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너무 담담하게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그래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명절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 일상에서 다 이렇게 눌러놓고 숨기고 그리고 바쁘니까 잊고 살았던 어떤 갈등들을 확 꺼내놓게 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놓게 하는 그런 뜨거운 감자가 추석이라는 이름인 것 같아요. 원래 추석은 뭐 풍성한 한가위 이렇게 한 해의 그 수확을 거둬들이면서 그러니까. 뭐 함께 나누는 자리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감춰왔던 갈등이 폭발하는 자리. 이렇게 폭발은 아니고요. 네. 구조들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 사실은 그랬잖아. 그렇죠. 네, 사실은 너 큰형이랑 안 보고 싶었는데 만나야 되잖아.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는 큰형 안 봐도 되니까 큰형과 큰형수가 얼마나 미웠는지를 잊어버리고 살다가 추석이네 가야 되네 이걸 어쩌지? 라고 하면 이제 형님을 만나는 날 사단이 나겠죠. 그날 그쵸. 싸우느냐 아니면 외면을 하느냐 아니면 대화해를 이루느냐. 네. 명절이 없었다면 우리가 결단을 내릴 일, 결정을 내릴 그런 게 좀 더 덜하지 않을까. 근데 또 사람이 그렇게 뭔가 갈등이나 변화를 감추면서 살 수만 없는 거잖아요. 예,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하고 네.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렇다면 가끔 명절이란 날이 있어서 그게 결단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그를 계속 큰형을 계속 보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형제들 간에 뭐 쟁투의 장인가요? 네, 저는 그런 결정을 내려도 될 것 같아요. 내가 계속 귀향을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귀향을 그만할 것인가를
그냥 추석 같은 날 여러분들 다 많이 이번 추석에도 뭔가 결정을 내리셨을 거라 믿고요. 네. 도망칠까 머물까라는 주제가 더 잘 와닿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추석에 꼭 고향 안 가도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네. 그냥 여기 이 자리에 머물러 되는 거잖아요. 네. 다시 귀향의 이야기로 돌아보면요. 귀향 말 그대로 고향에 돌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예요. 1인칭 소설입니다. 네. 예, 나는요. 페터라는 사람입니다. 네, 페터 데바우어. 네. 그런 줄 알고 여태까지 살아온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소설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는 이렇게 전쟁 중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있고요. 본인이 이제 유복자라고 알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방학이 되면 스위스에 계신 조부모,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모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한두 달씩 맡겨져서 지내다 오곤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스위스 시절의 그 방학을 보낸 기억들은 그에게 참 그 아름답고 따뜻한 고향의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스위스인인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참 좋으신 분들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유복하신 편인 것 같고요. 또 손자를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그 도시에서 싱글맘인 엄마와 함께 사는 좀 메마른 삶보다 훨씬 그 풍요로운 느낌을 받고 그는 항상 돌아오곤 했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유산을 정신적 유산과 또 물질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또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종의 편집자 그 역할로 네네. 이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책을 뭐 이렇게 좀 직접 쓰시는 건 아니지만 기획하셔서 거기에 뭐 가필도 좀 하시고 네.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게 되죠. 예.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면 책이 참 많은데요. 어느 날 놀러 갔다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집하는 그런 걸로 네. 뭔가 유추가 되는 그런 소설 총서가 있습니다. 네, 기쁨과 재미를 주는 소설 총서예요. 네, 그 총서를 편집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되는 어떤 소설의 일부를 이 소년이 읽게 됩니다. 예. 어떤 소설이냐면요. 어떤 독일 병사가 귀향하는 이야기예요. 그 소설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카를이라는 병사가 있는데요. 그 병사가 귀향을 해보니 전쟁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사랑하는 아내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더라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아내는 도저히 달수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어린 아이도 같이 키우고 있더라는 것. 네. 참 그 어쩔까. 소설의 네. 그 뒷장이 없어서 네. 이 패턴은 결말을 끝까지 모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을 지닙니다. 네. 그 고향에 돌아가서 아내를 만난 그 남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네. 네. 저희 다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치정곡으로 끝날까? 네. 뭐 이렇게 아니면 찌를까? 돌아올까 그냥? 뭐 네. 이렇게. 우리 페터도 카를의 인생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 살아가면서도 계속 이 뒷장을 읽고 싶어 합니다. 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왜 이러지? 심하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이야기에 집착을 합니다.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기쁨과 재미를 주는 소설 총서에 그 속한 책들을 어릴 때 읽지 말라고 당부를 하세요. 그쵸, 또 이런 이야기를 뭐 굳이 누구 왠지 모르는 이야기. 그렇죠. 네. 근데 결국 어렸을 때 읽게 되고 네. 이 사람의 삶이 또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어른들은 아시는 거죠. 이런 거 너무 빨리 읽으면 삶이 바뀐다는 거. 그럼요. 예, 저 항상 고백하고 다니지만 고3 때 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 읽고 너무 늦게 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때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에 담긴 어떤 시크함 그리고 성적 묘사들 제가
중학교 때 읽었었던 어떤 야설과는 다른 세계. 네. 그런 또 다른 한층 깊이 있는. 그럼요. 네. 남녀 간의 성이라는 것이 이토록 상실의 시대가 예. 네. 아유. 깊은 의미를 네. 또 지니고 있구나. 네. 아니 이게 야설과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차원이 다른데. 야설이 상상의 여지를 남기는 환상 속에 네, 교접에 가까운 어떤 행위라면 좀 이른바 좋은 소설들에서는 그 교접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교류하는가. 그렇죠. 예, 그런 걸 보여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경험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정말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 고2 때까지 저의 대학 학과 1순위는 행정학과였습니다. 법학과 아니라? 아니요, 좀 공무원으로 안정적으로 먹고 살려고. 안 어울려. 네. 네, 고2 때. 진짜예요. 저 고2 때 그 학생 기록부 보면 그 지망 학과가 행정학과 아니면 경찰 행정학과였어요. 제가 운동을 좀 했거든요. 네네. 설마 경찰대 가시고 막 이러려고. 아니 경찰대는 너무 높아서 못 갈 것 같았고요. 네. 뭐 이렇게 경찰 행정학과 정도 진학해서 경찰로 먹고 네. 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3 때 그 책을 읽고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되겠다. 삶에 정해진 게 어딨어. 이렇게 하면서 국문과로 돌렸습니다. 네. 하루키님이 참 평론가님에게 예. 중요한 역할을 자주 하시네요. 그럼요. 하루키는 야구 구장에서 그 야구 경기를 보다가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던 거잖아요. 예. 하루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지금 지금 거의 이제 70 가까이 다 되어 가시는데 우리 하루키님은 그렇게 말하시다는데 네, 그렇군요. 저희 또 다음 주에는 중간에 잠깐 예고를 드리면 저희 하루키 신간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허위와 하루키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밑밥을 저희가 던지죠. 네네. 저는 국민학교 때 약간 활자 중독이었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적이 네, 있어요. 저는 신문 많이 보셨죠? 신문이던 글자만 보면 무조건 읽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 그래서 성인 소설들은 정말 다 읽었어요. 어떤 너무 걸 일찍 저 뿌리 막 이런 거. 사실 저 10살짜리 애가 뿌리 읽으면 어떡하겠어요. 쿤타킨테 나오는 그 노예들의 비참한 삶과 행로 그리고 또 좀 가학적인 성 그쵸. 이런 걸 너무 10살, 11살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네. 가녀린 어떤 작가님의 자아상에 가녀리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책을 무조건 많이 사주시는 편이었어요. 되게 많이 사주고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래서 전집을 한국문학 전집을 사주셨는데 이렇게 세로로 된 전집이었고요. 그것도 아마 그때 어머니 친구분 중에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책을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께 역시 박스로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던 날 제가 너무 좋아했었던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됐는데 그래서 나도향부터 읽기 시작을 한 거죠. 초등학교 5학년. 그렇죠. 물레방아 막 이런 거부터. 네. 이효석의 소나기, 야합니다. 이런 것부터 읽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게 이제 제가 소설가가 되는데 저는 솔직히 정말 그 근저에는 그때 그런 경험들이 그 체험들이 정말 아주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의 세계에 흠뻑 빠졌고요. 그 이야기가 그 동화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그 어른들의 오욕 칠정에 대해서 너무 일찍 눈을 뜬 거죠. 혼자 막 상상을 했어요. 상상을 하고 그 뒤에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연습장에 막 도표를 그려서 이렇게 막 한 적도 있고요. 네. 얘기가 너무 딴 데로 흘렀네요. 네. 다시 돌아와서. 네. 그래서 우리 그 귀향의 펫 역시 너무 어린 시절에 소설을
어른들의 소설을 너무 빨리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페토의 인생의 행로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예, 우선 연애가 좀 제가 보기에는 씁쓸합니다. 예, 뭐 여자친구를 했는데 여자친구는 뭐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한테 가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남의 아이를 네. 가끔 그 이혼한 아빠처럼 막 쓴대요. 네, 그 자기 아이가 아닌 옛 여자친구의 아들을 가끔 한 달에 2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좋은 삼촌의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했던 연애 바바라하고의 네, 연애는 참 어떤가요? 네.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야말로 카를의 본인 이야기 같은 그렇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 카를이라는 인물은 그 가상의 인물은 페터의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페터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부재였죠. 그리고 아버지는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어떤 미지의 인물이고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면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에게는 아버지는 말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남겨져 있죠. 그리고 그 어떤 부재의 압박은 페터의 인생 전체를 짓누릅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저는 이 카를의 이야기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페터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페터는 법학을 공부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법학으로 계속 논문을 쓰려고 하고 이제 어머니는 내심 그가 어떤 교수나 예, 법학에 관한 어떤 일가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유럽의 학제,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는 좀 한국하고는 좀 다른데요. 한국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으면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수 되기가 쉽지 않고요. 되게 어려운데 첫 번째 관문. 네, 어쨌든 박사학위를 있어야 하면 되는데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교수 자격 논문을 또 써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패턴은 박사학위까지는 받았는데 아직 교수 자격 논문은 쓰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패턴은 늘 회의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것이 진짜 내 인생일까? 늘 의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 결단은 어머니한테 이야기합니다. 나 교수가 안 될 거야. 나 교수 안 할래. 이렇게 하고 논문 쓰는 것을 포기합니다. 네. 예. 그리고 편집자로 일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도망입니다. 어머니는 크게 낙심을 하시죠. 근데 어머니와 이 페터의 관계가 또 그렇게 막 다정하고 친밀한 모자 관계는 또 아니에요. 가족이긴 하고 또 의례적으로 만나긴 하지만 서로 무언가 이 말하지 못하는 서로 속내들이 있고요. 또 서로 제가 이런 비밀을 저 사람이 감추고 있지 않을까를 차마 입 밖에 내서 말하지 않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어떤 일종의 묘한 긴장 관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부재하는 아버지와 여기에 있지만 그렇게 또 살갑기만 한 어머니는 아닌 네. 그런 부모 관계를 갖고 있는 이 패턴은 어떻게 현대판 오디세우스가 되어 또 다른 여정을 떠날 것인지. 네. 네. 현대판 오디세우스는요. 다른 오디세우스, 선배 오디세우들의 삶에 그 역사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자신의 행로를 걸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페터라는 인물이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이 소설에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네, 오디세우스 수집가 같아요. 저는 사실 오디세우스를 전권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대략 어떤 이야기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세부적인 디테일들은 참 저도 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오디세우스를 한번 다시 봐야겠다. 그러니까 좀 열심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네. 보통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언급은 정말 많이 하는데 그것을 완독한 분은 생각보다 드문 것 같아요. 어딘가 계시겠죠. 네. 예, 물론 계십니다만, 계시겠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인지는 대략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오디세우스의 모험은 그리스의 전설이죠. 여러 모험을 하고 결국 고향에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아내 페넬로페와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니다. 다시 그녀와 작별을 하고 어깨에 노를 들고 다시 방랑을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페터가 결국엔 이 칼을 이야기를 쓴 저자가 누구일까를 계속 탐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예, 요 칼을 이야기의 저자를 찾아 나서는 과정이 바로 이 페터의 삶의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폴커 폰란덴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다가 나중에는 또 알아보니까 발터숄러. 네. 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까독까독 나오는 양파인 거예요. 네. 이게 무슨 이 작가 도대체 뭐야? 네. 그냥 기쁨과 재미를 주는 그 총서에 대중소설인 줄 알았는데 대중소설가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 사람이지? 네. 네, 궁금했던 것이죠. 계속 이제 글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가 살았던 집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오면 더 그 인물을 모르겠는 네. 그런데 부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살았던 집에 찾아갔다가 바로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네. 바바라죠. 네. 네, 바바라와 단번에 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 이제 집에 새들어 살았었던 집에 딸로 추정되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저자 그 부모가 저자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여자인데요. 우연히 그런 찾는 여정에서 바바라라는 좀 보헤미안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 여자를 만나게 되고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네. 그런데 바바라한테는 비밀이 있어요. 예, 있죠. 그게 바로 남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에 빠지고 나중에 얘기해요. 네. 둘이 살고 있는데 이 미국 종군 기자로 막 떠돌아다닌다는 그 남편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오디세우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 당하는 거죠. 네, 오디세우스는 딴 남자였고 네. 자기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 새로운 남자였던 거죠. 네. 그래서 참 큰 충격에 빠지고요. 네. 방황하면서 네. 바바라와 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삼각관계에서 자기가 패했다는 그런 것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반과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어떤 계기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주인공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늘 어떤 관계에서 피해자이거나 그렇죠. 뭔가 네. 사건을 좀 능동적으로 이끌어가거나. 그렇죠. 오디세우스는 피해자인 동시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머물 것인가 떠날 것인가 그들을 찌를 것인가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예. 난 오디세우스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세 번째 남자인 거죠. 그렇죠. 제 3의 인물. 객관적으로 보면 페터가 나쁜 놈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탄도 안 받고요. 아내가 네. 있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네. 말하자면 꼬셔서 그렇게 함께 네. 지냈던 그런 인물로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 지탄을 받는 것이 능동적이면 또 차라리 괜찮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요. 자기도 몰랐어요. 그렇죠. 자기도 네. 모르는 상태에서 얼떨결에 어리버리하게 있다가 하다가 그녀는 오디세우스를 따라 페넬로페는 이미 가버린 거죠. 네네. 그럴 때 남겨진 페넬로페의 정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페터의 상심은 더 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몇 년이 흐릅니다. 네, 그 몇 년 동안에
패턴은 참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이 바바라를 잊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제3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몰하고 나쁜 남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예,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요. 또 일에 집중하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러면서 그 직장에서는 참 탁월한 편집자로서 인정도 받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역시 사랑에 실패하면 일에서 그 뭔가 성공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가 자기가 오디세우스가 아님을 깨닫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오디세우스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여정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다 찾고 구애하고 얻고 떠나는 오래된 놀이의 일환일 뿐이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네. 나는 스스로에게 일렀다. 이건 중년의 위기라고. 내 문제에 나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한순간의 위안이 되기는 했지만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가고 현재 내 모습만 생생히 떠올랐다. 출판사를 다니고 웬만큼 성공을 거두고 나름대로 업적도 있고 한 자동차만 지루하게 타고 다니고 쓸만한 집이 한 채 있고 가족은 없고 교제하는 애인도 없고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특별히 미래가 바뀔 전망도 없는 40대 중반의 남자. 그것이 나의 자화상이었다. 그런 나 자신에게 연민이 들기 시작했을 때 죽은 아킬레우스가 떠올랐다. 그는 저승에서 오디세우스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저승에서 왕으로 사느니 차라리 이승에서 날품팔이로 살고 싶다고. 네, 이런 자각이 들었을 때 잠시 중단했던 이 칼을 찾기 대여정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네, 그것은 좀 뜻밖의 쉽게 일이 풀리는데요. 자신이 일하고 있는 출판사에 미국에서 존 드바우어라는 사람의 원고가 도착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패턴은 직감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아버지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가 유년 시절부터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그 소설의 저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약간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임을 예감하지? 이렇게 의문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저는요, 페토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내 아버지일 거라고 바라고 처음부터 사실 할아버지의 집에서 그 부분을 발견을 했을 때 얘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찾고 싶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네. 아버지는 일찌감치 죽었다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기 가상 아버지 상을 설정을 하고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투영해 왔고요.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1인칭 화자기 때문에 독자들한테도 그걸 솔직하게 고백은 하지 않았다가 이 부분에서 사실 정말 우리 아버지였구나 라는 것을 어떤 확증을 갖게 되었고 네. 예, 그러면서 이야기가 확 다른 방식으로 소설이 전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존 드바우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드바우어가 데바우어를 변형시킨 네. 예, 그런 이름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정치학과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 그는 페토 데바우어니까요. 자기의 이름과 성이 똑같으니까요. 네. 그런데 요 재밌는 것이 우리가 그토록 애증의 관계였던 페토와 바바라가 다시 결합을 했거든요. 그 사이에. 근데 그들이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는데 혼인신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토 데바우어는 너 이름이 잘못된 이름이 여태까지 몰랐지. 왜냐하면 너는 아버지의 성을 따서 데바우어라고 했는데 할아버지의 성을 따서 너네 엄마는 아버지랑 결혼한 적이 없어. 그래서 너는 어머니의 성을 따서 페토그라프라고 사실은 해야 돼. 맞아요. 요런 부분이 복선처럼 깔립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가서 따지죠. 아니 어머니 아버지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뭔가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고 진실인지 아닌지 혼란스러운 이야기만 던집니다.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는 넌데 넌 패턴데.
네가 아버지의 성을 땄든 어머니의 성을 땄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니? 라고 하고 있었던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그 이름을 따게 해준 그 이상한 남자는 누구인가, 예. 존 데바우어는 누구인가, 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네, 그 바바라와 페터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바라가 책을 들고 뒤따라왔다. 존 드바우어? 아는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인 것 같아. 미국으로 가서 이름을 데바우어에서 드바우어로 바꾸었을 거야. 아니면 정식으로 여권을 만들어서 벌써 여기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런 일엔 전문가니까. 브레슬라우에 있을 때도 어머니한테 스위스 여권을 마련해줬어. 광고사령관의 힘을 빌렸는지 정보부의 힘을 빌렸는지 아니면 돈으로 매수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한동안 폰란덴 이름을 쓰다가 또 한동안 숄러라는 이름을 썼어. 전쟁 전에는 나치를 위해 글을 썼고 전쟁 후에는 공산주의를 위해 글을 썼어. 대중소설도 한편 있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그 소설. 예, 그렇습니다. 바로 독일에 살았었고 그래서 자신을 만들어 주었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신분을 속이고 미국에 가서 컬럼비아대 교수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저명한 법학자 존 드바우어가 사실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거죠. 그리고 존 드바우어는 지금 읽은 부분대로 전쟁 전에는 나치를 위해 글을 썼고 전쟁 후에는 공산주의를 위해 썼고 신분을 확 세탁을 해서 도망쳐서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변신의 귀재죠. 변신의 귀재고 도망자죠. 네. 만약 그가 여기 전후 독일에 남아 있었으면 전범으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독일에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아마 가족과의 연을 다 끊고 미국으로 도망친 것 같아요. 친 겁니다. 그래서 페터가 드디어 어머니와 맞대면을 하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 진짜 이 소설이 앞부분보다 20배는 좋더라고요. 이 5장에 가서요. 그리고 앞부분에 정말 이렇게 밑밥을 조금씩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깔아온 것들이 이 5부에 가서 확 터지려고 예. 이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와 내가 거래를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 잠깐 사랑했던 사이죠. 근데 어머니도 아버지를 막 미친 듯이 사랑했던 건 아니고요. 어머니의 가족들 역시 나치에 부역했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다 잔인하게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남겨진 사람이고 당장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요. 이제 그날 밤 아버지를 만나고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사랑이었는지 그게 뭐 어떤 뭐였는지 무슨 에너지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이 페터를 임신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런데 이 나치 전범으로 쫓기는 신세가 된 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악마의 거래를 합니다. 나는 그렇죠. 도망갈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죽었다고 말해라. 우리 부모한테도 세상에도 네 눈앞에서 총을 맞고 죽었다고 말하면 내가 너와 결혼했다고 말해주겠다. 그러면 너한테도 신분이 생기는 거고 네 뱃속의 아이에게도 든든한 할머니, 스위스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기는 거다. 너 살 길을 마련해 주겠다. 날 죽었다고 증언해 줄 수 있겠는가 하죠. 그래서 어머니 역시 자신의 살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악마의 거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역시 도망간 남편을 놓고 사실 그는 내 눈앞에서 죽었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패턴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을 듣고. 악마의 거래 드리고 그 사이에서 생긴 사람이 자기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렇죠. 네. 저라면 참 아버지에 대한 어떤 실망, 분노, 어머니에 대한 실망, 또 어머니에 대한 실망도 당연히 했을 테고요. 근데 패턴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네. 바로 아버지를 찾아서 미국으로
가기로 한 것이죠. 네, 바로 이런 자식 세대가 직면하는 이 선택의 순간이 오죠. 부모의 이 문제를 알았을 때, 부모의 죄를 알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이것은 바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민족의 문제, 역사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알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버지 세대가 큰 죄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피해자인 척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덮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패턴은 진짜 아버지를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 갔을 때 존 드바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자신의 정체를 곧바로 밝히지 않습니다. 네. 다만 자신은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그 존 드바워 교수의 책을 번역하고 싶은데 직접 그 강의를 듣고 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네. 그래서 가까이서 본 존 드바워의 삶은 참, 네. 참 복잡한 사람이에요. 매력이 있으면서도 네. 도망자면서 참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 자식까지 버리고 모든 부모까지 다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가서 미국에서 출세한 사람인데요. 나쁜 놈인 걸 알면서도 참 매력적인 인물이구나. 그리고 그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어떤 태제가 있습니다. 예. 선과 악의 문제죠. 네. 타인과 우리 속에 내재한 악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고 있는, 법학자로 집중하고 있는 그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를 가까이서 만나고, 그를 경험하게 되면서 패터도 다른 식의 눈을 뜨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아버지인 존 드바워가 쓴 책, 그러니까 이 패터가 번역하겠다고 한 그 책의 제목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요. 법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또 여기서도 나와요. 네. 그러면서 드바워가 강연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그 책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모든 것이 유동적이다. 법의 목표, 법의 비상과 추락, 법에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비합리적인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은 없다. 법의 오디세이아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옳고 그름이라는 추상적인 범주뿐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도 그렇다. 예,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그렇다라는 말이 진짜 저는 가슴을 치는데요. 이제 개인에게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죠. 우리가 추석에 저 이게 정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시적으로 그렇죠. 보면요. 결정의 네, 순간은 결정의 순간이 오는 직면할 거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예. 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려갈 뭔데요? 것인가 말 갈 것인가, 말 선물을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네. 선인가 악인가. 내 안에 이게 악이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네. 그냥 쌩 까고 살 것인가. 그렇죠. 윤리를 다할 것인가. 네,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에게 패턴은 자기가 누구인지 밝힐까요? 밝히지 않을까요? 이것이 이제 결말 부분입니다. 예. 패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의 주제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큰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싶어요. 그리고 패턴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독일로 귀향합니다. 이 귀향이라는 제목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귀향하지 않는 아버지, 귀향하지 않는 인물이죠. 존 드바워는 귀향하지 않는 인물이고요. 우리 패턴은 어떻게 할까 참 궁금했는데 귀향합니다. 예. 네, 저 390페이지 이거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난 오디세우스가 그립다. 벤첼 슈트라핀스키에게서 고등 사기꾼의 기술과 거짓말을 배웠고 급하게 인생 속으로 풍덩 뛰어들어 모험을 찾고 위기를 이겨내고 신사의 매력으로 내 어머니를 얻고 기쁨과 재미를 주는 소설을 유쾌하게 쓰고
유희적 가벼움으로 갖가지 이론들을 개발한 그 오디세우스가 그립다. 물론 난 그것이 요한 데 바우어나 존 드 바우어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에 대해 꿈꾸었던 모습, 내 심장이 간절히 원하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일 뿐이다. 이 작가님이 읽어주신 부분이 이 귀향을 정말 잘 정리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래서 골라오신 거겠죠. 네, 이 부분이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먼 길을 돌아온 오디세우스 패턴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아버지 오디세우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존 드 바우어와 아버지는 같지만 다른 사람이고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전후 세대가 전후 세대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고요. 올바른 결론이겠죠. 네. 작가님께서 도망치거나 머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소설, 사실은 추석을 위한 소설이었는데요. 이 소설 상당히 볼륨감도 있고 읽기에 그렇게 뭐라고 잘 읽힙니다. 할까요? 네. 잘 읽히는 대신에 생각할 여지가 정말 많아요. 네. 네. 그런 소설이라서 작가님께서 이 책을 귀향이라는 제목 때문에 골라오셨다고 했지만 네. 참 뭐랄까요,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것처럼 의외로 정말 저는 좋았던 네, 그런 참 소설입니다. 묵직한 소설입니다. 전 소설가로서 많이 배운 소설인데요. 우리가 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큰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물을 그 큰 역사적인 현장에 딱 갖다 놓고 시작하는 소설을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서 물론 그런 것들이 감동을 주긴 하지만요. 처음부터 감동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어떤 개인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되게 시시해 보이는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쭉 그 남자의 인생 행로를 따라가고 그 남자의 지리멸렬한 사랑도 따라가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그 개인의 삶이 역사와 국가와 정의의 그 크나큰 문제에 본질적으로 다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독일의 문제, 그다음에 아버지의 과오의 문제라는 것에 다 있고요.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 그리고 한 남자의 문제로 다시 작아집니다.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의 탄력 같은 것이 이 귀향에서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자유자재로 줄었다. 그렇죠. 네. 그런 저도 질감을 느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은 정말 폭이 확 늘어났다가 어떤 부분은 확 줄었다가 좀 한국 작가들이 좀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 특히 장편을 쓸 때 정말 우리가 유럽 소설들에서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도망칠까 머물까 고민하는 여러분께 귀향이라는 소설 권해드렸습니다. 도망쳤다 돌아오는 남자도 있고요. 도망쳤다 돌아오지 않는 남자도 있습니다. 어디에 감정이입해서 읽으실지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저희 첫 번째 책은 귀향이었고요. 두 번째 책은 평론가님이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추석, 두 번째는 도망치거나 머물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소설로 골라온 책은 리스본행 야간열차라는 소설입니다. 네, 최근에 영화도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빌 어거스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요. 주연 배우가 제러미 아이언스입니다. 맞아요, 제러미 아이언스. 네, 미션 그리고 데미지, 카프카. 저는 이런 작품들에서 제레미 아이언스를 봤는데요. 노년의 제레미 아이언스도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좀 쉽지 않는데. 진짜 좀 뭐랄까요.
멋있게 늙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저도 만약 이렇게 노년을 맞이하게 됐을 때 어떤 얼굴이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제레미 아이언스 정도처럼 늙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습니다. 제레미 아이언스의 젊은 시절 사진 한번 보고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 알고 있는데 뭐 바람이 있다면 그랬다는 거죠. 제레미 아이언스는 사실 얼굴이 막 잘생겼다기보다 분위기가 멋있잖아요, 진짜. 뭔가 이 코트 속에 무언가를 감춰놨을 것 같은 그 분위기. 바바리맨은 아닌데 항상 코트 좀 뭔가 이렇게 코트 분위기 나잖아요. 주머니에 뭔가 나올 것 같은 비밀이 있는 남자라서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리스본행 야간열차의 이 주인공 남자는요, 소설에서만 보면 굉장히 찌질합니다. 대머리에 가깝고요. 그쵸. 외모는 뭐 진짜 별 볼 일 없게 나오는데 막 진짜 고지식한 사람으로 나오고 또 두꺼운 안경을 끼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설에서는 정말 매력이 없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영화에서는 그 사람을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하고 있으니까 내가 소설을 잘못 읽었나? 뭐 이런 약간 의아함, 놀라움 그렇군요. 이런 게 교차 있습니다. 네, 전 아직 영화 못 봤는데요. 예. 네, 한번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파스칼 메르시어 의 작품입니다. 이게 정말 유럽에서는 진짜 많이 팔렸다고 해요. 네. 유럽에서만 300만 부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파스칼 메르시어 본명은 페터 비에리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놀랍도록 우리 슐링크랑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번에 공교롭게 둘 다 독일권 작가들이고 소설에서도 어떤 서사의 어떤 측면이 또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이래서 좀 놀라웠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1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개편 후 방송이었던 채실비치에서와 그 사랑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맞아, 영국 작가. 영국 작가였고 두 사람의 동년배 작가였다는. 근데 이번에도요. 슐링크와 메르시어가 동갑내기입니다. 네, 44년생. 네, 그렇습니다. 네. 신기해요. 우리 진짜 의도한 거 아닌데. 저희 다음에도 한번 그렇게 맞춰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파스칼 메르시어는요, 슐링크와 마찬가지로 44년생이고요. 스위스 베른 출생입니다. 이건 역시 슐링크랑 또 비슷한 측면이 있죠. 예, 왜냐하면 슐링크 어머니가 스위스 사람이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 런던과 하이델베르크에서 철학, 고전문헌학, 인도학, 영어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공부하신 게 많으신지 똑똑하신 분이에요. 네, 언어 철학. 그러니까 런던과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를 했다는 건 영어와 독일어 모두 능통한 작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역시 학교도 막 겹치네요. 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 자유대학 나오셨는데 우리 슐링크도. 네, 그러니까 뭐가 겹치냐면 그 파스칼 메르시어가 지금 그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언어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데 슐링크의 경우에는 하이델베르크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학이 겹치죠. 여기서 원래 지식인들이 많이 가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학교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딱 피면 여기서 너무 신기해요. 이 사람도 서울대 나왔는데 이 사람도 서울대 나왔어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뭐 독일 쪽에 어떤 학문 풍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저 역시 잘 모르지만 왠지 그런 게 아닐까. 이 두 분들의 풍물을 보니까. 독일을 잘 아시는 분, 저희에게 댓글 남겨주세요. 네. 아무튼 이런 공통점이 있는 분들입니다. 소설도 참 유사해요. 이 귀향과 리스본행 야간열차가. 구조가 유사해요. 네. 그러니까 보면 귀향은 아까 저희가 뭐 얘기를 했지만 페터라는 한 인물이 자신의 자아를 찾는 동시에 아버지를 또 찾아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런데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그레고리우스라는 노 교사가 프라두라는 인물을 찾아 나서게 되는 그런 여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구조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시 유사 아버지인 어떤 존재를 찾아서 네. 그 자신의 자아를 찾기 위해 그 지나간 분의 여정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읽기를 했냐면 제가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좀 읽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다시 귀향을 읽는 이런 교차 독서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시간이 없어서이기도 했고 빨리 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참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유사하다 이런 부분은 겹치는데 근데 문제점도 있더군요. 말씀 안 하셔도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이건지 저건지 머릿속에 혼란이 와가지고 되게 좀 고생했습니다. 네. 바바라가 지금 리스본행 야간 열차의 그 여잔지 뭐 어디 그 여잔지 뭐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간격을 두시고 읽으시길 권합니다. 근데 저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 귀향의 패턴은 계속 여자를 만나요. 그렇습니다. 그 여자랑 만나면 뭔가 섹슈얼한 관계가 되든 로맨틱한 관계가 되든 됩니다. 근데 리스본행 야간 열차의 그레고리우스는 여자들은 많이 만나는데 아무와도 여자는 그냥 다 친구가 될 뿐입니다. 네. 예, 이미 자아를 찾는데 그 이성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소설에서는 로맨스가 없습니다. 네. 네, 그거 분명하게 밝혀주고요. 근데 영화에서는 있습니다. 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영화 저 못 보고 평론가님 보셨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여기는 로맨스가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설과 영화가요 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영화가 꼭 어떤 원작을 그대로 옮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감독의 관점으로 다시 그 소설을 재해석하고 또 다른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변형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정말 두 가지 버전의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읽고 본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한국에는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요 2007년에 원래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 한 10회 정도가 팔렸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에 중판으로 출간이 됐는데 나왔죠. 똑같은 출판사에서 들녘에서 나왔는데요. 제가 구입했을 때 이미 9회가 팔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입소문이 쭉 있었던 소설인데 이게 영화가 개봉하는 동시에 그렇죠. 폭발적인 어떤 인기를 누리게 된 것 같아요. 폭발적인 인기였네요. 예, 폭발적인 인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6년에 걸쳐서 팔린 부스를 불과 4개월 만에 돌파했고요. 영화도 꽤 많은 관객들이 보셨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개봉 중인 걸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모모하우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트하우스 모모. 예. 네네. 아트하우스 모모하우스라 그러니까 이대 안에 있는 네네, 아트하우스 모모. 네. 영화관이죠. 예. 저는 이 출판사에서 너무 좋아요. 로또 맞은 느낌 약간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책은 읽고 우리 그냥 그런 책 있지라고 읽고 있었는데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제레미 아이런스로 그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 개봉한다 이러니까 새로 찍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이어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관념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관념 소설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은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관념 소설하면 저는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소설은 최인훈 작가님의 화두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소설이 이제 관념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그레고리우스라는 인물이 나오고 또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물론 사유의 어떤 깊이에 있어서는 정말 좀 참 따라가기에 벅찬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완전한 관념 소설에 가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그렇게 막 쉽게 읽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읽히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그러셨나요? 어떤 점이 쉽지 않으셨나요?
글쎄요. 어떤 점이 쉽지 않았을까요? 네. 책을 소개 좋은 점만 말씀드려야 되는데 책은 정말 좋은 소설입니다. 그건 분명한데요. 저는 어떤 괴리를 느꼈어요. 어떤 점이요? 솔직하게 독자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좋은 소설인 건 알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소설과 좋은 소설은 다르구나.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소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작가님. 그래서 자꾸 제가 그런 관념 소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그런 이름으로 이걸 뭔가 이렇게 호명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그러셨군요. 네. 그런 욕망이 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요. 그레고리우스는 그 고등학교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이혼남이고요. 네. 네. 고전 문헌학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네. 30년간 재직한 학교에 서 완벽한 완벽하고 성실한 그런 교사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별명이 있죠. 문두스입니다. 이 문두스가요. 고전 문헌학으로 세계 전체를 жил머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비웃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책벌레, 네. 뭐 이런 별명에 가까운. 네, 그런 존경과 놀림을 함께 담은 그런 별명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주변인들한테 그레고리우스는 그런 존재 같아요. 그런데 어느 비 오는 날 바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여자가 다리 위에 서 있어요. 예. 네. 뭐 누가 봐도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이렇게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저거 떨어지려나? 죽으려는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레고리우스가 그녀를 구해주는 건가요? 구한다기보다는 네. 그 여자가 이렇게 다리 난간 위에 서 있고 이렇게 위태위태하니까 그레고리우스가 뛰어가서 그 여자를 이렇게 붙잡아 내립니다. 네. 그럴 때 그녀가 들고 있었던 어떤 종이가 날아가죠. 네. 그때 바로 그녀가 너무 황당한 일을 벌입니다. 되게 황당합니다. 전 다시 읽었어요. 뭐야 이러면서. 저도 좀 황당했어요. 네. 뭐가 황당하냐면 그 여자가 그레고리우스의 이마에 네. 펜으로 어떤 숫자를 적습니다. 네. 되게 뜬금없지 않아요? 사인펜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지라고 그레고리우스 그 당한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침에 비 오는 날. 그래서 하는데 그녀가 저기 종이에 적혀 있었던 번호다. 그런데 날아가니까 나 너무 급해서 너의 이마를 메모장으로 활용했다. 미안하다라고 하죠. 그렇죠.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저기 쓰려고 한 가방까지 내놓으란 그런 희한한 상황인데요. 네. 그래도 뭐 그레고리우스 씨는 참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전혀 뭐라고 욕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이마에 내가 아무리 대머리라도 그렇지 반짝거렸니? 뭐 이렇게 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네. 참 친절하게 대하죠. 그래서 이렇게 황당하게 자신의 이마에 숫자를 적은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다가 스위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레고리우스가 직감하고 한마디 묻습니다. 당신은 모국어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도 좀 특이해요. 근데 그 여인이 대답하죠. 포르투게스라고요. 네, 되게 낮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했을 것 같아요. 포르투게스. 네. 포르투갈어를 쓴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과 함께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그 교실에도 들어오는데요. 여인이 그렇게 있다가 중간에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도 수업을 하다 말고 역시 나갑니다. 그리고 책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책방에서 우연히 포르투갈어로 된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프라두가 쓴 책인데요. 책방 주인에게 그 책의 제목이 언어의 연금술사라는 것임을 알게 되고 정말 계획 없이 그 책이 출간된 그리고 그 책의 저자가 살았던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떠나게 되죠.
네.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정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레고리우스는 이 책의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프라두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점점 그 주변을 탐방하면서 알게 되어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레고리우스는 결국 스위스 베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론에 대해서는 또 정현 작가님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인물이 참 문제적 인물이에요. 네. 어떤 점이 문제적이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네. 도망쳐버린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서 서사를 시작시킨 인물이잖아요. 사실 그레고리우스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본인 스스로도 왜인지 모르는 채 수업을 하다 말고 뛰쳐나와서 그 포르투게스라는 그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소설 안에 별로 등장할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레고리우스의 나이가요 57으로 나옵니다. 네. 57세니까 이제 정년을 얼마 남지 않은 노교사고, 또 이 사람이 살아왔던 방식 자체가 굉장히 고리타분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전공한 학문 자체도 그렇습니다. 고전 문헌학, 라틴어에 심취한 사람이고요. 네. 라틴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네. 이미 이제 죽은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탐구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가 그 전에는 그가 또 공부하는 것이 고전 문헌학이잖아요. 그런 언어의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예전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내에 대해서는 전 이런 것 같아요. 아내는 계속 변해가는 사람이잖아요. 네, 플로렌스와 자기가 결혼을 했지만 자기는 그냥 그 고전 문헌학의 세계 안에 변하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건. 네. 그리고 어떤 이미 고전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전범처럼 있는 그것을 그리고 그 언어들을 자기는 그냥 있는 그 세계를 조금씩 있는 곳에 들어가서 탐험해서 그걸 그 알매 세계를 확장시켜가면 되는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씩 내가 이미 커다란 100이라는 게 있으면 나는 지금 5를 알았으니까 고전 문헌학은 그런 거고요. 10을 알고 20을 알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일종의 고고학. 네, 그런 인물인데 이제 플로렌스는 계속 칼라테르비전도 봐야 되고 뭣도 봐야 되고 살아가면서 계속 삶이 변하는 거죠. 예. 몰랐던 어떤 것,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레고리우스로서는 믿을 수 없는 것, 계속 그 확신할 수 없는 어떤 세계에 계속 매료되어 가는 그녀의 모습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그 둘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 차이도 좀 났어요. 네. 제자였거든요. 네. 네. 맨 앞에 앉던. 맨 앞에 앉아서 그레고리우스 선생님을 이렇게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네. 그 여학생과 결혼했기 때문에 네. 세대 차이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 나이 차이라는 것은 그녀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어떤 이 고전 문헌학의 세계를 넘어서 다른 어떤 현실의 세계 안에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레고리우스는 고전 문헌학에 탐닉해 있고요. 이 차이겠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이 포르투게스라는 이 신비스러운 단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다네요. 네, 그레고리우스는요 포르투갈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네. 사람입니다. 전혀 몰라요, 포르투갈어를. 그런데 포르투갈의 수도인 리스본으로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리스본행 야간 열차. 네, 진짜 야간 열차 타고 떠나는 겁니다. 이 리스본이라는 공간은요, 그러니까 실제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는 그게 리스본이 아니라 그 리스본이라는 그 도시 말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도시들을 그 안에 대입해서 읽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말도 통하지 않는 전혀 낯선 세계.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미국만 가도 그렇죠.
미국행 야간 비행. 그렇죠. 뉴욕행만 가도 그렇죠. 네. 저희 뭐 사실 뉴욕에 그래도 미국은 어떻게 더듬더듬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파리 영어가 통하지 않는 어떤 곳.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뚝 떨어졌을 때 느끼게 되는 정말 완전 낯선 세계인 거잖아요. 새롭고 전혀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통용되지 않는 네. 그런 세계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는 정말 적격이겠네요. 네. 우리 그레고리우스 선생님한테는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진짜 왜 가는지도 몰라요, 이 네. 사람이. 자기가 왜 가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우선 가야지. 네,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포르투기스라고 속삭였던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서 그녀를 찾으러 갔다. 아닙니다. 네. 아니, 그 여자의 주소도 모르고요. 네. 전화번호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녀에게. 물론 그녀가 이렇게 이마에 적어줬던 그 숫자를요. 수첩에 기록해 놓기는 합니다. 네, 뭐 고전 문헌학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연락은 안 하죠. 네. 네. 그가 떠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써놓은 편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하다 말고 중간에 나갔다 그랬잖아요. 네, 네,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네. 교장은 얼마나 또 황당할까요? 네. 저는 이제 긴 여행을 떠납니다. 언제 돌아올지,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제 자리를 비워 놓아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이 학교를 많이 그리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무엇인가가 저를 학교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이런 멀어짐이 어쩌면 최종적인 결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둘 모두 마르쿠스 아울레일리우스를 존경하지요. 그의 명상록 가운데 한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내 영혼아, 죄를 범하라. 스스로에게 죄를 범하고 폭력을 가하라.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중에 너 자신을 존중하고 존경할 시간은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 단 한 번뿐이므로 내 인생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너는 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았고 행복할 때도 마치 다른 사람의 영혼인 듯 취급했다. 자기 영혼의 떨림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네, 출사표 읽힙니다. 그렇죠. 자신의 영혼의 떨림을 그레고리우스는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죠.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떠나는 것이 가능한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 작가는 이 뒤에 나눈 대담에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실리아 우케나라는 대담자와 대담을 작가가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돌연한 떠남은 급작스러운 것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인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비에리는 본명이 비엘이거든요. 작가는 어떤 근거나 과정 없이 무작정 떠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레고리우스도 우리가 보기에는 무작정 떠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접어두고 있거나 억누르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두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는 조금 일찍, 또 누군가는 조금 늦게 출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백일몽이거나 혹은 한밤중에 꿈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멀리 달아나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실은 현실에 머무는 시간이 더 깁니다. 저는 이걸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레고리우스는 오랫동안 자신이 그 떠나고 싶었던 욕구를 그 자신도 모르게 감춰놓은 채 살았고요. 예. 이제 그런 욕구가 오히려 흑백 텔레비전에 대한 집착이랄까요? 그리고 그 자신의 고전 문헌학과 그 자신의 아주 안전하고 견고해 보이는 그 학교에 성실하게 다니는 것으로 그 자신의 떠나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면서 살아온 사람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전주의자의 성에서 네. 이제 열차를 타고
탈주를 감행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이지만 그게 꼭 갑자기만은 아니라는 것. 그의 내면에는 그도 자신도 모르는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네, 이것을 압축할 수 있는 또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그레고리우스라는 고전 문헌학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삶의 어떤 한 단면일 뿐이라면 그렇지 않은 그레고리우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레고리우스는 여행을 떠나면서 그리고 프라두라는 인물을 찾아가면서 내 안에 존재하지만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또 다른 나로서 존재했던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만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자아찾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우리가 자아찾기는 늘 늦어야 30살에 하는 줄 알잖아요. 빠르면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15살에 하고요. 근데 이렇게 중년이 지난 나이에도 예. 끊임없이 사람은 도망치기를 갈구하고 네.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찾기를 갈망한다는 것. 음. 예, 우리는 잘 잊고 삽니다. 예, 뭐 57이면 어떻고, 예, 뭐 67이면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자고 계신 부모님 다시 보시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길들여지는 것과 다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늘 기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포르투갈로 떠난 이 그레고리우스는 어떻게 될까요? 프라두라는 인물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게 됐는데 프라두라는 사람의 삶도 참 기구합니다. 네, 그 우연히 만난 그 책의 저자죠. 네. 이 부분에서 정말 귀향이랑 참 비슷해요. 우연히 만난 어떤 책의 저자의 인생을 따라가는 이야기라니요. 예. 프라두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프라두는요, 아버지는 판사고, 자신은 의사로 살았던,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삶을 살았구나, 편하게 살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외향은 그런 사람입니다. 또 외모도 굉장히 잘생긴 그런 남자인데,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네. 내면적인 엄청난 실존적 고민을 네. 그 일기장에 써놓습니다. 그 책이 출간이 된 것이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어떤 내면적인 실존적 고민은 포르투갈의 어떤 정치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네, 뭐 포르투갈은 살라자르 독재가 긴 시간 지속이 됐었고 그것이 1974년 4월 25일에 카네이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자유를 되찾게 되는데요. 이 프라두의 삶은 바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프라두가 어떻게 당시의 독재 정권 하에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모티프로 또 나오게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저 이런 부분도 또 귀향하고 다 있어요. 정치사가 나와요. 너무 신기하게도 네. 네, 그 포르투갈 독재 정권의 정말 그 폭압에서 그때 젊은이였던 이 프라두와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안에서 또 저항하고 사랑하면서 살았던 어떤 그런 이야기고요. 그들의 삶의 비밀을 이방인인 그레고리우스가 찾아서 떠납니다. 네, 그러니까 프라두의 아버지는 제가 판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등이 이렇게 굽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꼽추에 가까운데 그것 때문에 늘 이렇게 고통에 시달리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계속 신경에 압박이 되니까 늘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고 그것을 이제 아들은 직접 아버지가 그런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의식하고 또 아버지가 의사가 내가 되기를 원했으니까 또 의사가 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 프라두입니다. 또 정체성적인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여동생을 구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아드리아나라는 여동생이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기도가 걸려서 이렇게 숨을 못 쉬게 되는데 프라두는 응급처치를 합니다. 이렇게 갑상선 이쪽 연골 이쪽을 절개해서 볼펜을 끼워넣고 동생을 구하게 되는데 가족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쟤는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동생의 저 목을 절개해서 냉정하게 할 수 있지? 근데 자신은 정말 그 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고 동생을 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의 그런 어떤 좀 차가운 눈빛 같은 것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일기에 쓰기도 하고 하는데요. 결국엔 그 일로 인해서 아드리아나는 오빠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를 하게 됩니다. 네, 이 프라두와 아드리아나의 관계 아까 잠깐 근친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참 보통의 평범한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로 친밀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프라두의 인생의 그 결절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독재 그 정권의 비밀 경찰, 정말 악질적인 고문과 또 사람을 이렇게 죽이던 맹지스를 구해준 사건입니다. 네, 이 사람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악랄하게 고문을 자행하고요. 또 사람을 정말 많이 죽였던 그 경찰인데 비밀 경찰이죠. 백정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런 인간 사람, 백정. 네. 이런 사람을 우연히 치료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으로 실려오는데 그걸 이렇게 주변 마을 사람들이 다 봐요. 네. 그래서 저 사람 구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 실제로 계속, 말하고요. 그가 이 맹기스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되게 실제로 미워했죠. 막 종일 이렇게 정말 죽이고 싶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평소에 되게 미워하고 정말 누구나 봐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악인이 환자로 나한테 왔을 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 독약을 주사한다거나 그래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금 응급처치를 늦게 하거나 방치하면 맹기스는 죽는 거죠. 그런데 그 고민의 순간에 프라두는 결단합니다. 강심제를 놓아서 결국 그 맹지스를 살리게 되죠. 네. 사실 그를 살리면 그 때문에 그 맹지스가 개과천선할 리는 없고요. 그는 또다시 인간 백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떤 폭압적인 정치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 뻔한데 그래도 한 생명이기 때문인가요? 네. 자신의 윤리 때문인가요? 네, 여기에서 사람들이 그래서 비난을 하게 돼요. 평소에 프라두에게서 정말 친절하게 진료를 받았던 아줌마가 프라두한테 침을 뱉습니다. 네. 네. 그런데 프라두는 항변을 하죠. 난 의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직업의 귀천 그런 거에 관계없이 의사는 누구나 치료한다라는 것 그런 선언을 하는데 그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프라두라는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를 또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참 복잡한 딜레마에 부딪힌 사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향한 곳은 레지스탕스 활동입니다. 예, 의사로서의 활동이 아니라 일종의 속죄하는 마음으로 했겠죠. 프라두의 삶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레고리우스보다 프라두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네. 멋있다니까요. 네. 근데 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다가 누굴 만나냐면 그 자신의 절친인 조르주의 여자친구인 에스테파니아를 만납니다. 네, 역시 삼각관계입니다. 네. 근데 이 에스테파니아도 프라두와 첫눈에 반해요. 네. 일종의 비밀이죠. 이 맨 뒤에서 이게 밝혀지는데요. 둘의 관계가. 네. 그래서 이 자신의 절친인 조르주는 그것을 또 알아챕니다. 그리고 괴로워하죠.
근데 프라두는 자신의 사랑을 맹목적으로 지속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조르주라는 친구가 있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또 이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또 우정을 택하는 프라두의 어떤 면모가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게 읽으셨군요.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어떻게 읽으셨나요? 둘이 약간 도망치듯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사랑할 만큼 했고. 뭘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몰래 둘이 이렇게 눈빛을 주고 받을 때는 더 설레고 친구의 여자라는 그런 어떤 걸 건드리는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히 이제 아니고 그녀와 나의 둘의 관계였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게 아닐까? 네. 이미 변심했다는 거군요. 변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떠날만 하니까, 그만둘만 하니까, 그만두고 멈췄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영화에서는 또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영화도 빌 어거스트 감독의 또 다른 해석이 가해진 그래요. 그런 네. 장면인데, 어쨌든 이 에스테파니아라는 여자가 좀 색다른 뭐랄까요, 능력을 갖고 있는 여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억해요. 네. 이건 좀 환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여자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레지스탕스의 여러 가지 조직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호명이 뭐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하고 이런 것들이 에스테파니아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서는 다 파기하죠. 왜냐하면 네. 증거로 남으면 안 되니까. 말하자면 에스테파니아가 살아있는 인간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날 이 비밀 경찰이 이들이 그 모임을 하고 있는 장소에 들이닥치게 되죠. 그리고 에스테파니아와 누가 도망을 치느냐? 바로 프라두가 같이 도망을 그녀는 컴퓨터는 살려야 되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조르주도 있었어요. 네. 근데 조르주의 손을 붙잡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프라두의 손을 붙잡고. 네. 네. 그리고 조르주가 이야기하죠. 다른 레지스탕스 맹원들한테 내가 그녀를 죽여야겠다. 그러니까 왜 죽일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붙잡히게 되면 우리의 모든 정보망이 탄로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조직은 와해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녀를 죽이는 것이 결국 대의를 위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 결국 뭐 에스테파니아는 살게 되죠. 그러니까 죽이진 못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이 조르주가 갖고 있었던 감정 역시 양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의를 위한다는 명분도 없진 않았겠죠. 그런데 자신의 친구인 프라두와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 불타오르는 어떤 질투심 같은 네. 것도 사실은 그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네. 조심스럽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소설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언어의 문제입니다. 파스칼 메르시어가 제가 언어 철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이 소설에 보면 프라두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레고리우스가 직접 포르투갈어를 배우면서 조금씩 번역을 해갑니다. 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할 때는요,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제2의 국어로 프랑스어를 많이 택하나 봐요. 그래서 포르투갈에 갔는데 원래 독일어권의 그 화자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또 포르투갈 사람들은 또 프랑스어로 대화를 하고 제3 그렇죠. 제3의 언어로 대화를 하게 되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그러니까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것으로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느끼는 어떤 그 주고받음도 상당히 색다른. 저는 가끔 경험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제 일본 작가와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는 순간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진짜 서로 감명하게 말하게 되고요. 네. 정말 돌려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감명하게 나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언어의 장벽이 있긴 하지만 서로 왠지 갑자기 되게 많이 친해진 느낌이 들기도 그래요.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서로가 타자기 때문에 네. 그 타자성이 결합하는 미묘한 순간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한국어잖아요. 되게 어떤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있다면
이태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태원의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밤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혼자 뭘 쓰고 있었어요. 근데 동남아 분들이 두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한국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다른 언어권에서 온 사람들이신 뭐 거죠. 스리랑카 분과 뭐 필리핀 미얀마, 분, 뭐 저희가 식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비슷한 동남아 계통에서 오신 분 친구인가 보다라고 들어왔는데 둘의 대화가 한국어인 거예요. 뭐 먹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몰래 훔쳐봤더니 뭐 먹었어? 했더니 밥 먹었어? 그러니까 약간 서로 미묘하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올게 이러면서 마치 아기들이 대화하듯이 하는데 내 모국어가 누군가에게 저렇게 절실한 언어의 순간 그리고 그들이 만약 한국어가 없었다면 대화하지 못했을 거잖아요. 친구가 되지도 못했을 거고요. 그걸 목도하는 순간이 저한테 새로운 감동을 줬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이 소설에서 언어의 문제 그리고 번역의 문제 조금씩 해석해 나가고 그 사람들에게 닿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또 리스본행 야간 열차를 읽는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언어랑 결국 닿으려는 노력인데요. 내가 상대의 말을 더 잘 듣고 싶고 내가 나의 말을 더 잘하고 싶다는 그 교통을 위해서 필요한 게 언어인데 지금 우리는 외국어를 어떻게 배우는지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또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레고리우스도 반성을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은 언어 천재라고 불리면서 막 이 고전의 언어들을 막 다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더듬더듬 무언가 미지의 언어를 배우고 그 미지의 언어를 배워가면서 조금씩 그 소통이 늘어나고 그 프라두라는 인물을 조금씩 더 이해해가게 되잖아요. 그 조금씩 이것이 진폭이 넓어지는 느낌도 그레고리우스의 정체성을 찾는데 참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영화에서 아쉬웠던 부분도 사실은 그거였는데요. 영화에서는 모든 언어가 전부 영어로 나옵니다. 그게 바로 싫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상황이었겠죠. 이 언어가 중요한 소설에서요. 그렇죠. 소설 영화. 그래서 이 리스본행 야간 열차의 영화 버전이 원작에 비해서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설에서 폭넓게 담아냈던 의미망들이 영화에서는 좀 탈각이 많이 되니까. 참. 이렇게 그레고리우스는 프라두의 인생을 찾아가면서 인간형의 표면 아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들의 조각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귀향에서 우리 페토가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 행위의 표면 아래 무엇이 있을까를 알아가는 과정과 참 흡사했어요. 그레고리우스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산다고 상상하는 그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프라두가 그랬을지도 모르고 그레고리우스 역시 그의 삶 역시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본도 어떤 메타포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레고리우스가 올라탄 그 야간 열차도 역시 어떤 메타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 올라타는 기차죠. 그거 도망치고 싶을 때 짐을 싸는 그 보따리일 수도 있고요. 야간 열차는 우리가 바로 떠나려고 하는 어떤 티켓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작정 올라타서 우리를 어떤 다른 공간으로 데려다주는 그런 수단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보면요. 비에리와 이 대담자와의 대담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자기 삶이 총체적으로 잘못 진행된다고 느끼고 지금 상황이 가망 없다고 판단하면 떠날 수 있습니다. 과격하게라도 현 상황을 깨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는 압력을 느낄 때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내부에 설정한 경계와 상치되는 몇몇 소망 앞에서 주춤거리는 동안 우리는 감정적인 성숙을 경험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세상에 도망치거나
도망치지 못해서 남거나 이 두 가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주춤거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춤거림. 네. 어쩌면 이 작가가 말하는 주춤거림이 우리가 사는 그 대부분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는 늘 그래서 내가 확 떠나버릴 거야 라거나 아니면 확 귀향을 해버릴까? 뭐 이런 우리가 늘 결단 앞에 순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고민하는 그 주춤됨의 순간 우리는 진짜 진실을 발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주춤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순간인데 우리 어쩌면 그걸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저는 저 스스로한테 그런 질문을 했고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질문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보태요. 리스본행 야간열차의 맨 앞에 제사로 쓰여져 있는 글이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정말 유명한 작가죠. 페르난도 페소아의 불안의 책에 실린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모두 여럿, 자기 자신의 과잉. 그러므로 주변을 경멸할 때에 어떤 사람은 주변과 친근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주변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그와 동일한 인물이 아니다. 우리 존재라는 넓은 식민지 안에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